할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간병비, 그리고 재산.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정리부터 하는 가족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어졌습니다. 모든 일은 그 진단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말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밥 먹었냐고 묻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게 하루 일과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방금 한 말을 또 반복하고 제 이름을 여러 번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 슈퍼를 다녀오다 길을 잃은 날 저는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지를 넘기며 전두엽 인지기능 저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치매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진료실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가족들은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걱정보다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치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들 바빠졌습니다. 고모는 요양원 상담 전화를 돌렸고 삼촌은 간병비를 계산했고 아버지는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걱정보다는 정리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밥상부터 변했습니다. 전에는 할머니 반찬을 따로 챙겼는데 이젠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국은 식은 채로 놓였고 아무도 다시 데우지 않았습니다. 약도 아무 때나 올려두고 먹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고 대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어느새 거실 TV 소리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재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지, 예금은 얼마나 되는지, 간병비가 얼마나 들지,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유산을 계산하는 대화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가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이미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날 밤 고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과 함께 요양원 날짜를 슬쩍 알려줬습니다. 위로라기보다는 일정 전달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치매라는 말보다 가족들의 태도가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이 조금씩 낯설어지기 시작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걱정이었던 표정이 며칠 지나자 피곤함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엔 귀찮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이 사라졌고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또요?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식사는 더 대충 차려졌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 몇 조각, 반찬은 뚜껑도 안 덮인 채 식탁에 놓였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가시 발라주고 잘게 잘라주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숟가락만 덜컥 내려놓고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드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 작은 약봉지들을 한꺼번에 올려두고 먹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물컵도 없이 약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방문에는 작은 잠금고리가 달렸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기저귀도 채워졌습니다. 아직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데도 굳이 필요하다며 가져왔습니다. 편하잖아요. 편한 건 누구를 위한 건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서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도장 케이스가 몇 개씩 굴러다녔습니다. 저녁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집은 누가 가져갈지, 예금은 얼마나 되는지, 간병비가 얼마가 들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TV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머니 바로 앞에서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아무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한 번은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며 할머니 손을 붙잡는 걸 봤습니다. 힘없이 흔들리는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까지 보기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간병비가 너무 든다는 말, 요양원이 더 싸다는 말, 오래 끌 필요 없다는 말, 낮은 목소리였지만 다 들렸습니다. 저는 제 방문을 닫고 괜히 이어폰을 꼈습니다. 그래도 말소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치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빨리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더 무섭다는 걸.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 거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뛰어가 보니 할머니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축 늘어진 채였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우선 CT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하얀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환자가 쓰러진 건 흔한 일이라며 요양원을 더 빨리 알아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조금 뒤 의사가 필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MRI를 찍고 신경과 협진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시간 뒤 진료실로 들어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전두 옆 한쪽에 둥글게 자리 잡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종양이라고 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그 종양이 뇌를 눌러 기억과 판단 기능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압박이 심해질수록 증상은 치매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던 사람도 재산 계산을 하던 사람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말들은 무엇이었을까? 수술 날짜는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응급에 가까운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종양이 더 커지면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입원 서류를 쓰고 보호자 동의서를 내고 병실을 옮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수술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태도가 바뀌는 속도가 이상할 만큼 빨랐습니다. 수술 당일 할머니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복도는 길게 조용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고 했습니다. 종양은 제거됐고 압박도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회복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을 때 할머니는 아직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 작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괜히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을 거라며 다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 할머니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시선이 천천히 초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을 한 사람씩 바라봤습니다. 저를 보고 고모를 보고 삼촌을 보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멍한 눈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전부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눈이었습니다. 병실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뭔가 생각보다 훨씬 달라졌다는 걸. 할머니가 눈을 뜬 뒤부터 가족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요양원 날짜를 계산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병실을 지키겠다고 돌아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죽을 끓여오고 과일을 깎아오고 이불을 정리하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거칠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존댓말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에는 억지로 만든 걱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실 안이 이상할 만큼 분주해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들 효자, 효녀가 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조금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답도 짧았고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 사람씩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그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가족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괜히 말을 더 붙이고 괜히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병실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조용히 병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족들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명함을 얼핏 봤습니다. 작게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그리고 변호사. 그 순간 병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집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구나. 변호사는 병실 문을 닫고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옆에서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김순자 씨가 오래전에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증까지 끝난 문서라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재산 목록이 먼저 읽혔습니다. 아파트 한 채, 토지 2필지, 예금과 적금, 주식.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직계자녀 전원, 상속 제외.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같은 문장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김영수, 김미정, 김태훈. 세 사람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않는다고.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아있던 기대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이 넘어갔습니다. 남은 재산 전부는 손주 김지안에게 단독 상속. 제 이름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집과 예금, 토지까지 모든 권리가 제 앞으로 이전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신탁과 명예 변경이 끝나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효도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김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결정을 끝내고 있었다는 걸. 유언장 이야기가 끝난 뒤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만 몇 번 났습니다. 누군가는 복도로 나갔다 들어왔고 낮은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묻는 것 같았고 짧은 대답이 반복됐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말. 그날 이후 병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죽을 사오는 사람이 생겼고 과일을 깎아오는 사람이 생겼고 괜히 이불을 다시 펴는 손길이 늘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붙잡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작게 말했고 천천히 웃었고 저에게까지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듣고 있으면 어색했습니다. 며칠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퇴원 날이 정해지고 병실 물건을 하나씩 가방에 넣었습니다. 컵, 슬리퍼, 얇은 겉옷. 짐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무도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는 그날 이후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할머니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스 불 켜는 소리, 냄비 닫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익숙한 소리가 차례대로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을 닫고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지안아, 김치 좀 줘라. 예전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잔소리가 다시 늘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고 아침이면 밥 먹고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도마 두드리는 소리, 뉴스 크게 틀어놓는 소리. 집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전화벨은 가끔 울렸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고 저도 그냥 두었습니다. 다시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밥을 퍼고 할머니는 국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수저를 놓았습니다. 2개, 할머니 자리, 제 자리,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지아나, 늦는다. 빨리 먹어라.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